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직방TV 투자의 신 놀부 그리고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매주가 다르게 한 번씩 만날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늘 만난 이유는 이 분양가 상한제가 결국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올 하반기에 이 주요 분양 시장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미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은 다 버리고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현재 민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거 나오면 보도자료 정책 원문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받은 보도자료 원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거에 대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재밌는 거를 좀 보여드릴 건데 지정 요건이 그동안 매우 엄격해서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러분들 항상 이런 거 정부에서 뭔가를 하려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법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법 자체가 굉장히 엄격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 이번에 법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법이 너무 엄격하니까 이 법을 바꿔서라도 하겠다.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또 보세요. 그러면은 이 요건을 어떻게 갖추느냐? 자, 필수 요건이 있고 선택 요건이 있어요. 필수 요건이 직전 3개월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하는 게 필수 요건인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냥 필수 요건 갖춘 걸로 하겠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이 핵심인데 잘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을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 자, 정량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정량 요건이 뭐예요? 필수 요건 하나에다가 선택 요건 3개 중에서 하나만 갖추면 돼요. 여기에 지정된 지역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선별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정량 요건을 갖췄느냐 안 갖췄느냐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는데 이때 기준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한 거는 구체적인 거는 아마 그 추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든지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거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 서울 집값은 안정세였으나 오히려 분양가 규제가 자율화된 15년 이후 시장 과열됐다. 놀부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쓰면 분양가 상한제 하나가 이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의 절대 요인이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고서 쓰면 제가 제 밑에 직원이 가져오면 저는 던져버릴 것 같아요. 좀 셌나? 제가 좀 간단하게 몇 가지를 좀 짚어봤는데 제가 이걸 굳이 이렇게 다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보도자료 원문을 보신 분은 별로 안 계실 거다. 두 번째, 이 보도자료 원문을 보면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세 번째, 이걸 놓고 봤을 때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맞춤형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놀부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한 것 중에서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관리처분 인가에 포함된 예상 분양 가격 및 사업 가치는 법률상 보호되는 확정된 재산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대 이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호해줄 수 없다. 근데 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는 하는 거죠? 그것도 미래에 확정되지 않은 수익인데 그거는 가져가겠고 이거는 모르겠다. 이렇게 일관하는 건데 굉장히 이거는 자기네 유리한 것만 먹고 아니면 버리겠다는 그러한 정부의 잘못된 위배된 일단 좀 우리가 객관적으로 좀 냉정하게. 열받네 진짜. 냉정하게. 달면 삼키고 쓸면 뱉는다 아니야 이거. 이건 편집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일단은 이번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잖아요. 여기서 추가된 거는 이제 전매 제한이 들어갔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전매 제한 보면은 짧게는 5년이고 길게는 10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10년 동안 이 신규 물량이 풀릴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초반부터 지금 규제 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겠지만 19년 하반기에 분양하는 단지들에 한해서는 이 전매 같은 게 불가능하고 아예 분양권 자체 거래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차후에 그만큼의 일반 분양분만큼의 물량은 시장에 풀리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도 또 하나의 공급 감소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염려하는 것은 이 분양가 상한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시장의 충격이 엄청나게 크고 모두 하락세를 그리게 만들 것이다, 집값을 잡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분들이 있고, 많은 매체에서 또 그런 식으로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굉장히 일시적일 것이다.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나의 또 굴곡을 만들고 다시 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다. 플러스에서 3기 신도시와 SOC 사업에 풀리는 돈도 어마어마하죠. 이것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게 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 때리는 이 친구들을 피해서 다른 쪽으로 시장이 분열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서 풍선 효과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 시장이 커지면 또 하나의 왜곡점이 만들고 또 추가적인 규제가 필요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이 왜곡되고 부작용으로 야기되는 반시장적인 규제에 대한 여파가 모든 국민들에게 치닫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서울만 따지면 약 30여 개 단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 중에 상당수는 아마 내년으로 분양 미뤄질 거예요. 이거 분양가 상한제 걸리는 단지는 지금 당장 몇 개 단지 먼저 딱이 맞으면 나중 단지는 힘이 감소할 겁니다. 우리 선생님한테 엎드려 뻗쳐하고 빠따 맞을 때 맨 뒤에 서면 덜 아프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아까도 보면은 완벽히 분양가 상한제가 전체를 다루는 게 아니라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단지들만 골라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심의를 또 거쳐서 지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이렇게 나중에는 또 양분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은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인지가 되는데, 우리가 반사이익을 거둘 수 있는 단지를 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단지들이 유망할까요? 어떤 포지션에 있느냐가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수요자다. 그럼 실수요자라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 출렁일 때,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저도 올해까지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는 충분히 들어가도 좋은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고 일반 분양 나왔을 때 그거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아마 확률이 굉장히 그만큼 낮아질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대출 자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그 그렇죠. 부분이 좀 어려울 거다. 그렇지만 실거주 잘하면은 반드시 노려라. 실거주자고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없네. 그러니까 좋은 전략은 이게 분양을 접근하기 어려운 분들은 오히려 준신축이나 신축, 그러니까 10년 이내의 건물들이죠. 10년 이내의 아파트들 중에서 저평가된 것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골라 갖고, 그리고 아직까지 서울에 분양권 거래할 수 있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네. 뭐 신길 쪽도 있고, 그리고 뭐 신정 뉴타운에도 있고, 뭐 이렇게 분양권 거래할 수 있는 단지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단지들도 2020년에 입주하는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추이 봐가지고, 왜냐면은 아주 우수한 입지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얘기하는 이 신축에 새로 나올, 서울에 흔하지 않은 그 신축이기 때문에 그 빨로 인해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좀 있지 않나. 그래서 실수요자면서 점수가 안 되는 분들은 좀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점수가 높고 좀 돈이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너무 좋죠. 그렇죠. 이런 너무 분들, 이런 분들은 저는 거기 둔촌주공 그리고 상하 2차 이런 데는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그런 기회가 또 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또 여기서 얘네들 단지가 좀 앞으로 당길 수가 있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이익을 본 사람들이 왜 이익을 받냐면, 지금 있는 조합원들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해서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생각을 같이 해야 된다. 이 실거주자분들은 어떻게든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본인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잠깐 임차로 계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에 이제 반대되는 포지션이 이제 특히 이제 다주택자들인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부유세도 굉장히 늘어났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양도세 중과 때문에 출구 조작도 어렵다. 제가 지금 오늘 보도자료를 다시 한번 보니까 굉장히 지금 정책이 그 다음 타겟은 또 다주택자로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다음에 별도로 한번 절세의신 파트에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이야기가 나와서 전 매체가 분양가 상한제의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직방 채널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어떻게 적용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할 거고, 또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이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직방TV 투자의 신 놀부 그리고 절세의 신 제네시스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